북한 전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함경북도 청진의 한 낡은 가옥에서 북한 당국이 그토록 금기시하는 남조선과의 비밀 교신 장치가 발견되었다는 첩보 때문이었습니다. 당장 들이닥친 보위부원들은 8순이 넘은 노모의 품에서 때 묻은 보따리 하나를 강제로 빼앗았습니다. 하지만 그 보따리 안에서 나온 물건의 정체를 확인한 순간 서슬퍼런 보위부원들조차 할 말을 잃고 멍하니 서로의 얼굴만 쳐다봐야 했습니다. 과연 그 낡은 보따리 안에는 무엇이 들어 있었을까요? 그리고 이 사건은 평생 체제에 순응하며 살았던 한 노령의 노동자를 왜 사선으로 내몰게 되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눈물겨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모든 것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살던 곳은 함경북도 청진시 포항구역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청진은 철의 도시라고 불리지 않습니까? 저도 그곳 제철소에서 평생을 바친 평범한 노동자였습니다. 그 시절 청진의 겨울은 어찌나 매섭던지 처마 끝에 달린 고드름이 어른 팔뚝만 했습니다. 그래도 어린 시절엔 그 고드름을 따서 칼싸움도 하고 어머니가 명절이라고 해주시는 쫄깃한 강평떡 한 조각에 온 세상 근심을 다 잊곤 했지요. 그때만 해도 고향의 산천은 푸르렀고 비록 넉넉지는 않아도 이웃 간의 정이 넘치던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며 그 모든 풍경이 빛을 잃어갔습니다. 나라에서 주던 배급은 끊긴 지 오래고 장마당 물가는 자고 나면 치솟았습니다. 우리로 치면 재래시장 같은 곳인데 쌀 한 대 값이 노동자 한 달 월급보다 비싸니 이게 어디 사람 사는 세상이겠습니까? 매일 새벽 제철소로 출근해 쇳물 앞에서 땀을 흘려도 돌아오는 길에 손에 쥐어지는 건 옥수수 가루 한 봉지가 전부였습니다. 집안의 난방은 꿈도 못 꿔서 겨울이면 온 가족이 누더기 이불 하나에 몸을 포개고 서로의 온기로 버텼지요. 마치 6.25 전쟁 직후처럼, 아니 그보다 더한 보릿고개가 매일같이 이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그저 내가 더 열심히 일하지 않아서 그런가 보다 하며 체제를 의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텅 빈 밥그릇을 보며 힘없이 웃으시는 어머니의 주름진 얼굴을 볼 때마다 제 마음속엔 조금씩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정말 나라가 말하던 지상낙원이 맞는가? 하는 의문 말입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은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더니 평소에도 몸이 약하시던 어머니께서 방구석에 힘없이 주저앉아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저를 보시더니 제 얼굴을 바로 보지 못하고 허공을 더듬거리시더군요. 영양실조로 시력이 급격히 나빠지신 겁니다. 강민아 왔니? 하시는데 어머니의 그 텅 빈 눈동자를 보는 순간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6.25 때도 이렇지는 않았다던데 전쟁통에도 자식 밥은 굶기지 않았던 우리 어머니 세대분들이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약 한 알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보다 힘든 나라에서 아들이랍시고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어머니의 야윈 손을 잡고 우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때 어머니께서 제 손바닥에 뭔가를 꾹 눌러주셨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꼬깃꼬깃 접어두었대가 탄 돈뭉치였습니다. 이게 뭐예요, 어머니? 하고 여쭈니 어머니는 마른 입술을 떨며 말씀하셨습니다. 강민아, 이건 내 아들놈 대학 보낼 때 쓰려고 내가 평생 모은 거다. 그런데 이제 공부가 무슨 소용이냐? 내 소원은 죽기 전에 너랑 내 손주놈이 흰 쌀밥에 고깃국 한번 먹는 거 보는 거다. 그 말씀을 듣는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들은 남조선이 잘 산다, 거기는 쌀이 남아서 버린다더라 하는 소문을 몰래 속삭일 때도 저는 다 거짓말이다라며 귀를 막았었습니다. 하지만 눈앞에서 굶주림 때문에 빛을 잃어가는 어머니를 보니 제가 믿어왔던 세상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는 나라에 충성하면 밥은 먹여줄 줄 알았고 자식들은 더 나은 세상에서 살 줄로만 믿고 사셨던 분들 아닙니까?
그런데 돌아온 결과가 이토록 처참한 어둠이라니요. 그날 밤 저는 잠든 어머니의 얼굴을 보며 처음으로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믿어온 이 체제가 사실은 우리의 목숨을 갉아먹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렇게 어머니의 눈물 섞인 돈뭉치를 받아든 지 며칠 지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우리 집안의 마지막 남은 희망마저 앗아가는 비극이 닥쳤습니다. 평소 눈엣가시처럼 저희를 감시하던 보위부 간부놈이 예고도 없이 들이닥친 겁니다. 그놈들은 마치 굶주린 늑대처럼 집안 구석구석을 뒤지더니 결국 어머니가 장판 밑에 깊숙이 숨겨두었던 그 귀한 돈뭉치를 찾아내고 말았습니다. 이게 다 어디서 난 돈이냐? 장마당에서 뒷거래라도 한 거 아니냐? 하며 호통을 치는데 제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나서서 그건 제 아들 공부시키려고 어머니가 평생 모으신 겁니다라고 사정했지만 그놈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반동의 자금이 분명하다며 어머니를 거칠게 밀쳐냈습니다. 팔순 노모가 바닥에 나뒹구는데 그놈들은 그 돈을 자기 주머니에 쑤셔 넣으며 비웃더군요. 그날 이후 우리 집은 그야말로 지옥이었습니다. 억울함에 가슴을 치던 아내는 화병으로 누워버렸고 어린 아들은 배가 고파 마른 침만 삼키고 있었습니다. 쌀 한 톨은커녕 옥수수 속대조차 구하기 힘든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하루 한 끼도 힘든 날이 계속되니 손발이 얼어 터지는 겨울 추위가 더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우리네 IMF 시절이 아무리 힘들었다 해도 배를 골아 기운이 없어 말조차 못하는 이 지경만 하겠습니까? 그때 저를 더 아프게 했던 건 이웃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옆집 김씨도 뒷집 이씨도 다들 형편이 어려워 도와줄 처지가 아니었지만 어느 날 밤 뒷집 할머니가 몰래 담장을 넘어와 말린 시래기 한 줌을 제 손에 쥐어주시더군요. 이거라도 삶아서 어머님 좀 드려요. 하시는데 그 따뜻한 정이 오히려 저를 더 울게 했습니다. 이 착한 사람들을 데리고 이 나라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건가 하는 분노가 끌어올랐습니다. 배급은커녕 감시와 수탈만 일삼는 체제 아래서 우리 가족은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약 한 알이면 나을 병을 앓으면서도 약이 없어 알아누운 아내와 앞을 못 보는 어머니를 보며 저는 마침내 절벽 끝에 선 심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대로는 정말 다 죽는다. 이대로 살 수는 없다. 그렇게 하루하루 죽지 못해 버티던 어느 깊은 밤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제 손을 더듬더듬 찾아 잡으시더니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시더군요. 강민아, 이제는 가야겠다. 여기서 다 같이 굶어 죽느니 너라도 살 길을 찾아가거라. 그 말씀은 마치 가슴에 비수가 꽂히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차마 입 밖으로 내지 못했던 그 무거운 생각을 어머니가 먼저 꺼내신 겁니다. 어머니, 앞도 못 보시는 어머니를 두고 제가 어디를 갑니까? 하며 울먹이자 어머니는 제 입술에 손가락을 갖다 대며 조용히 시키셨습니다. 아들아, 자식들만이라도 살려야지 않겠니? 남조선 가면 쌀밥이 넘쳐나고 병원도 마음대로 간다더라. 내가 가서 자리를 잡아야 우리도 살 희망이 생기는 거다. 죽어서 귀신이 되어도 좋으니 나는 걱정 말고 떠나라. 팔순 노모의 그 결연한 목소리에는 자식을 사지로 보내서라도 살리고픈 부모의 처절한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죽을 각오로 탈출을 준비했습니다. 평생을 살아온 고향 정든 청진 제철소의 굴뚝 그리고 매일 아침 인사를 나누던 이웃들을 뒤로한다는 것이 얼마나 가슴 저미는 일인지요. 하지만 눈앞에서 뼈만 남은 아들과 시력을 잃은 어머니를 보면 주저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저는 장마당 구석에서 만난 브로커를 통해 두만강을 넘을 루트를 알아냈습니다. 준비물이라고는 어머니가 손수 꿰매주신 낡은 보따리 하나와 혹시나 잡힐 경우를 대비해 품속에 감춘 독약뿐이었습니다. 떠나기 전날 밤 저는 어머니를 모시고
뒷산에 있는 아버지 묘소를 찾았습니다. 앞을 못 보시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산길을 오르는데 발걸음마다 눈물이 뚝뚝 떨어지더군요. 여보, 우리 강민이 길을 좀 지켜주오. 어머니는 묘소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저 역시 흙 한 줌을 손에 쥐어 보따리에 넣었습니다. 다시 돌아오지 못할지도 모를 고향집의 문고리를 마지막으로 만져보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어머니, 꼭 살아서 돌아오겠습니다. 아니, 꼭 어머니를 모시러 오겠습니다. 그 밤 청진의 차가운 밤 공기는 유난히도 가슴을 시리게 찔러왔습니다. 희망보다는 두려움이, 그리움보다는 비장함이 앞서는 그런 밤이었습니다. 마침내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금은밤, 저는 어머니가 챙겨주신 그 낡은 보따리를 가슴 등에 바짝 동여매고 집을 나섰습니다. 평생을 살아온 내 집, 내 고향인데 범죄자처럼 숨어나가야 하는 이 신세가 어찌나 처량하던지요. 하지만 뒤를 돌아볼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강민아, 뒤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고 가거라 하시던 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가 귓가에 쟁쟁했기 때문입니다. 국경 근처인 무산까지 가는 길은 그야말로 지옥의 연속이었습니다. 열차는 서다 가다를 반복하고 곳곳에 깔린 검문소는 숨을 턱턱 막히게 했습니다. 환갑을 바라보는 이 늙은 몸으로 험한 산길을 타려니 무릎이 꺾이고 숨이 턱 밑까지 차올랐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소리가 절로 나왔지만 그때마다 품속의 보따리를 매만졌습니다. 그 안엔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가 들어있었으니까요. 두만강 강가에 도착했을 때 강바람은 칼날처럼 제 뺨을 베어갔습니다. 얼음이 군데군데 얼어붙은 그 시커먼 물줄기를 보니 온몸에 소름이 돋더군요. 순찰대의 서치라이트가 강면을 후출 때마다 저는 마른 풀숲에 바짝 엎드려 숨을 죽였습니다. 여기서 들키면 끝이다. 여기서 죽으면 어머니는 어떡하나. 심장 소리가 어찌나 크게 들리던지 옆에 있는 브로커에게 들릴까봐 겁이 날 정도였습니다. 드디어 강물로 뛰어들어야 하는 순간이 왔습니다. 얼음장 같은 물이 바지 속으로 스며드는데 발가락 끝부터 심장까지 마비되는 것 같았습니다. 물살은 세차고 바닥은 미끄러워 자꾸만 중심이 무너졌습니다. 그때 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집에 계신 어머니께 속으로 빌고 또 빌었습니다. 하나님, 부처님, 누가 계시든 제발 저 좀 살려주십시오. 저 못난 아들 쌀밥 한 그릇만 먹여보겠다는 우리 어머니 소원 한 번만 들어주십시오. 얼어터진 손으로 강바닥을 짚으며 기어이 강을 건넜습니다. 저 멀리 중국 땅의 불빛이 보일 때 온몸은 이미 감각이 사라져 내 몸 같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강 저편 제가 버리고 온 북녘 땅을 향해 저는 소리 없는 눈물을 쏟았습니다. 이제는 정말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공포와 반드시 살아야 한다는 간절함이 뒤섞인 생사의 밤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죽으림을 다해 두만강을 건넜을 때 저는 드디어 자유를 얻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착각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중국 땅은 또 다른 지옥이었습니다. 언어도 통하지 않는 이방인이었기에 저는 언제 잡힐지 모르는 불안감에 하루하루를 살얼음판 걷듯이 살았습니다. 다행히 처음에는 한 조선족 농가에서 저를 숨겨주고 일을 시켜주었습니다. 같은 핏줄인데 어찌 모른 척하겠소 하시며 따뜻한 밥 한 끼를 내어주시는 분들의 은혜는 정말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중국 공안의 단속이 심해지자 그분들도 더 이상 저를 숨겨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아무런 연고도 없는 중국 땅을 정처 없이 떠도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식당 허드렛일, 농사일, 공사판 잡부 등 닥치는 대로 험한 노동을 했습니다. 하루 12시간 넘게 일하고 겨우 몇 푼 손에 쥐는 돈은 대부분 브로커들에게 뜯기거나 북에 계신 어머니께 보내려다 사기를 당하기 일쑤였습니다. 어렵게 번 돈을 어머니께 보내려고 했는데 돈만 받고
사람은 못 보냈다는 사기꾼의 말을 듣고 망연자실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보릿고개 시절 도시 가서 돈 벌어 고향에 보내던 분들의 심정이 이러했을까요? 저 멀리 고향에 둔 가족들은 얼마나 애가 탈까 싶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사람을 믿을 수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겉으로는 도와주는 척 접근해서는 돈을 빼앗고 심지어는 저를 인신매매 조직에 팔아넘기려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밤늦게 인적 드문 곳을 지날 때면 잡히면 북송된다는 공포와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는 절망감이 뒤섞여 저를 짓눌렀습니다. 낯선 중국말을 못해서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는 답답함까지 더해지니 몸보다 마음이 더 지쳐갔습니다. 자유를 찾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한국 선교사님들이 탈북민들을 돕는다는 소문이 돌았지만 그마저도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없어 선뜻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안도감도 잠시 저를 덮쳐오는 것은 오직 불안과 절망뿐이었습니다. 이러다 나도 이 넓은 중국 땅에서 이름 없이 사라지는 건 아닌가 하는 두려움에 매일 밤 몸서리쳤습니다. 중국에서의 생활이 한계에 다다랐을 무렵 기적처럼 한국 선교사님 한 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제 손을 꼭 잡으며 강민 형제님, 이제 살 길이 열렸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더군요. 그 따뜻한 눈빛을 보는데 북에 두고 온 어머니의 손길이 생각나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으로 가는 길은 중국을 넘어가는 것보다 더 험난한 고행길이었습니다. 우리는 공안의 눈을 피해 동남아시아의 정글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환갑을 앞둔 제 무릎은 이미 중국에서 노역하며 다 망가져 있었지만 조금만 더 가면 대한민국입니다 라는 말에 정신을 붙들었습니다. 낮에는 숲속에 몸을 숨기고 밤에만 이동하는데 모기떼와 이름 모를 벌레들이 온몸을 뜯어놔도 소리 한 번 지를 수 없었습니다. 험한 산맥을 넘을 때는 정말이지 6.25대 피난 가던 어르신들의 고생이 이만했을까 싶더군요. 태국 국경을 넘기 위해 쪽배에 몸을 싣고 메콩강을 건널 때였습니다. 갑자기 뒤에서 순찰 보트의 엔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잡히면 끝이다 라는 생각에 일행들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그때 저는 품속의 보따리를 꽉 쥐었습니다. 그 안에는 어머니가 몰래 넣어두신 아들의 목소리를 듣고 싶을 때 쓰라며 어렵게 구하신 낡은 녹음기가 들어있었습니다. 어머니, 저 조금만 더 힘을 낼게요. 제발 도와주세요. 속으로 수만 번을 외쳤습니다. 다행히 추격의 눈길을 피해 태국 땅을 밟았고 마침내 한국 영사관 문 앞에 섰습니다.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는 것을 보는데 평생 북한 인공기만 보고 살았던 제 가슴이 왜 그렇게 방망이질 치던지요. 영사관 직원분이 이제 안전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되신 걸 환영합니다 라고 말해주었을 때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땅바닥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그 험난한 여정 속에서 저를 버티게 한 것은 오직 하나, 남조선 가서 쌀밥 먹고 살 거라 하시던 어머니의 약속이었습니다. 비록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고 가족과는 생이별을 했지만 저 멀리서 비치는 희망의 빛이 제 메마른 영혼을 다시 숨쉬게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가면 그토록 꿈에 그리던 자유의 땅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첫 발을 내디뎠을 때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마치 꿈속의 무릉도원 같았습니다. 밤새도록 대낮처럼 밝은 불빛들과 도로를 가득 메운 자동차들을 보며 저는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세상에 여기가 정녕 사람이 사는 곳인가 싶더군요. 하나원을 퇴소하고 처음으로 찾아간 대형마트에서 저는 결국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하얀 쌀포대들. 북한에서는 평생을 일해도 구경하기 힘들던 그 귀한 쌀이 여기서는 너무도 흔하게 놓여있는 걸 보니 굶주림의 시력을 잃어가던 어머니 얼굴이 떠올라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말투도 다르고 사는 방식도 너무 달라 고생도 참 많았습니다. 편의점에 가서 물건 하나 사는 것도 겁이 났고 젊은 사람들이 쓰는 외래어는 도무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지요.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참 따뜻했습니다. 어르신 고생 많으셨죠 라며 먼저 손을 내밀어준 이웃들 덕분에 저는 이제야 비로소 사람답게 사는 법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마음껏 아플 수 있고 아프면 병원에 가서 약을 지어 먹을 수 있는 이 평범한 권리가 얼마나 눈물나게 고마운지 모릅니다. 지금 저는 정착지원금과 소박한 일자리로 번 돈을 아끼고 아껴 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김이 모락모락 나는 흰 쌀밥을 지어 식탁에 올릴 때마다 저는 북녘 하늘을 향해 첫 숟가락을 바칩니다. 어머니, 저 정말 쌀밥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어머니 말씀대로 남조선은 정말 좋은 곳이네요. 자유라는 게 별게 아니더군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내가 먹고 싶은 밥을 걱정 없이 먹는 것, 그게 바로 천국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은 여전히 시리고 아픕니다. 홀로 남겨진 어머니와 가족들 생각 때문입니다. 인터넷으로 북한 소식을 찾아보며 혹여나 고향 땅에 나쁜 소식은 없는지 가슴을 졸이곤 합니다. 우리 어머니 세대가 겪었던 분단의 아픔을 저 역시 이 나이가 되어 똑같이 겪고 있네요. 그래도 저는 희망을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 같은 민족 아닙니까? 말투는 좀 달라도 음식 맛은 좀 달라도 결국 한 뿌리에서 난 형제니까요. 제 마지막 소원은 오직 하나입니다. 통일이 되는 그날 배낭 가득 하얀 쌀을 짊어지고 청진 고향 땅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어머니 묘소 앞에 따뜻한 쌀밥 한 그릇 정성껏 올리고 어머니 저 왔습니다 라고 큰절 한번 올리는 것이 제 남은 생의 유일한 목표입니다. 우리 세대가 가기 전에 꼭 그날이 오기를, 이북 땅 사람들도 굶주림 없이 웃을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를 살려주신 대한민국과 여러분의 관심에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더 많은 탈북민의 진실된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마음샘TV 구독과 좋아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